남자가 환생한 후 수십 년을 소모했다. 결국 권력을 쥔 태사로 변모했다. 그가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궁전 위에 갑자기 두 명의 수련자가 나타났다. 이 두 사람은 발 아래의 범인을 무시하고 공중에서 싸움을 시작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여파는 마치 천벌과 같았다. 세상에 내려와서 왕성 전체가 폐허가 되었다. 내 수십 명의 아내와 자식들도 이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해 나는 참을 수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내가 관직에 오른 이후로 손에 쥔 권력을 이용해 신적 흔적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만의 기병을 보내 극북의 얼음바다를 밟게 하고 극남의 대양을, 극동의 무안과 극서의 연산을, 그러나 나는 대연 전체를 거의 뒤졌지만 신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오늘 진짜로 수련자가 존재한다는 걸 봤어. 그 후 나는 급히 손을 들어 법칙을 지적했다. 내 법부인 윤회를 소환했어. 그것은 내가 실제로 겪었던 모든 것을 모의 가상의 경험으로 바꿔줄 수 있어. 나를 설정된 앵커 포인트로 되돌려줘. 사실 이건 내가 이 대륙으로 두 번째로 환생한 거야. 처음에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저 장사꾼으로만 살았고 나중에는 평범한 재력가가 되었지.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낳으며 평범한 삶을 보냈어. 마침내 내 생명이 끝나갈 무렵에 비로소 윤회라는 법보를 깨닫게 되었지. 이 법보 덕분에 나는 이 세상에서 바람을 타고 일어나 태사로 성장할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 당장 재건을 진행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번 생에 매우 중요한 일이 남아있거든. 현재 현경의 대부분 건물이 파괴되었고 내 신뢰하는 성희영이 현경을 인수했어. 그 후에는 재건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군영에 머물면서 두 명의 수련자의 행방을 조사할 수 있다는 거야. 몇 달 후 재건된 경성을 보게 될 거야. 내 재능이 조금은 생기를 되찾았어. 이 기간 동안 내가 파견한 첩자들도 그 두 명의 수련자를 찾지 못했어. 이러니 나도 더 이상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즉시 순환을 사용했어. 이번에도 평소처럼 내 앞에 몇 가지 선택지가 나타났어. 유지할지 결정하는. 첫 번째는 이번 생에 내가 소유한 어떤 물건이야. 두 번째는 수행 경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생의 기억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옵션을 포기하고 충전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보고 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네 번째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윤회라는 이 법보가 실체를 허상으로 바꾸려면 충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때 그것은 충전 진행률을 소모하여 자동으로 방패를 활성화합니다. 이번 생의 목표는 그 두 명의 수련자에게서 수련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다. 두 번의 경험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나는 지난 생보다 더 나은 글을 썼다. 단번에 3원에 합격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후에도 나는 여전히 5년에서 관직을 선택했다. 조정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과 안타까운 일이 많았지만 여전히 내 요청을 승인해 주었다. 내 이름이 너무 유명해서 카운티 내의 모든 고위 관료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 외년에 모든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들고 내 측근을 승진시켰습니다. 그 다음 나는 랑야왕의 대역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측근으로 키웠습니다. 그 후 나는 그와 내통하여 랑야왕을 제거하고 그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랑야 왕부를 성공적으로 장악했다. 그 후 랑야 왕과 수석, 대학사 손녀의 결혼식이 예정대로 열렸다. 그날 밤 나는 몰래 신방에 들어가 랑야 왕비와 부부의 관계를 가졌다. 다음 해 그녀는 나에게 아들을 낳았다. 몇 년 후 황제가 중병에 걸렸다. 즉위하라는 명을 받은 후 나는 급히 신하들과 함께 경으로 갔다. 내 꼭두각시 랑야 왕이 즉위한 후 나는 조정에서 신복을 대거 심어놓고 대학사 손녀의 지원도 받으니 곧바로 나는 조정과 백성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 후 내 아들을 황위에 앉히고 나는 스스로 태사로 임명되어 다시 한번 권력을 쥐게 되었다. 이날 밀탐이 마침내 보고하기를 성계를 발견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륙 가장 동쪽의 허연에서 안개가 15년마다 반나절 동안 거친다고 말했다. 그때 그들은 희미하게 보았어요. 많은 웅장한 건축물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기 연기와 불꽃이 화려한 광경을. 성 안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많은 희귀한 동물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깊은 구렁으로 가는 방법을 찾았냐고 물었어요. 탐사꾼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번 내려가면 허공에 휩쓸리게 된다고 했어요.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이 찢어버렸다. 나는 말을 들으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그 두 사람인 것 같다. 수련자들이 다시 왕성 위에 나타났다. 금세 10여 년이 흘러갔다. 내가 전생의 수련자를 본 날은 그 두 사람도 지난번처럼 왕성 상공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갑자기 아래성에서 많은 철구슬이 빠르게 날아오는 것 같았다. 코옹이라는 건장한 남자는 급히 방패를 열어 막았다.
고개를 숙여보니 이 철구슬들이 모두 지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철통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코홍은 이 하나하나를 보며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했다. 천은 그가 신법으로 그 사람들로부터 손에 쥐고 확인해보았다. 그가 검사를 마친 후 아쉬운 점은 이런 것들이 오직 이대로의 결함 있는 곳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는 이 무리의 범인들, 감히 그와 같은 수련자에게 손을 대다니. 말을 마치고 그의 큰 손을 휘둘렀다. 땅으로 향해 불이용을 방출했다. 다음 순간 이 불이용은 마치 소멸하는 듯했다. 마치 광란의 악마처럼 왕성을 초토화시켰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왕성을 폐허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땅을 바라보았을 때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랐다. 그는 집들이 무너졌지만 그 아래에 있던 평민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옆에 있던 도연자가 단서를 눈치채고 말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쓴 은신술은 평민의 피에 적셔진 것이었다. 코홍은 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피 속에는 선범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단지 접촉하기만 해도 약하면 법력이 약해지고 심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두 사람은 곧 자신들이 이리 복에 걸렸다는 것을 이해했다. 즉시 몸을 돌려 이곳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때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너희 둘이 떠난다면 내일 너희가 결단 공법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은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도연자는 듣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공법을 얻은 일은 오직 그들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기에 소식이 새는 것은 불가능했다. 범인의 뒤에 숨어 신과 범의 독을 이용해 그들을 대처하다. 모두 내가 전생에 그들이 싸우는 말을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이 잠시 멍하니 있는 사이에 지면에서 수십 발의 포탄이 발사되었다. 바로 이어서 포탄이 그들 주위에서 폭발했다. 폭발 후 그 안에는 온통 인간의 피가 가득했다. 결국 두 사람은 온몸이 침식되어 하늘에서 떨어졌다. 주변의 병사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두 분 선생님, 더 이상 저항하지 마세요. 우리 태사님께서 합의하셨습니다. 만약 너희 둘이 항복한다면 목숨 하나는 건질 수 있다. 도연자가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할 때 반짝이는 반지가 자기 앞에 날아오는 걸 발견한다. 뒤돌아보니 그 반지가 바닥에 힘없이 누워있는 고콩의 것임을 알게 된다. 그는 도연자에게 서둘러 자신의 저장 반지로 도망칠 방법을 찾으라고 한다. 말을 마치고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나는 멀리서 이 장면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선과 속세의 독이 수련자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주다니. 도연자는 다른 수련자가 범인의 뒤에 숨어 신과 범의 독을 이용해 그들을 대처하다. 그는 자신의 형제 두 사람이 이런 비열한 자에게 죽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영역을 사용하여 생명을 태워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 천지의 신비로 돌을 쌓다. 검이 온다. 다음 순간 100m 폭의 대검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거대한 검이 천왕성에 떨어지려 할 때 나는 급히 다시 법보를 작동시켜 끝냈다. 이번 생은 처음의 앵커 포인트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그들 중 한 명을 먼저 끌어들일 준비를 했다.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접근할 것이다. 천은 이번 생에서 내가 조정을 통제하고 있어. 그 후 직접 허연의 위로 왔어.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늘 딱 15년마다 짙은 안개가 걷히는 날이야. 하지만 내가 망원경을 들고 아래를 자세히 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나더라. 왜냐하면 이 시면 아래에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 모두 폐허가 되어 있었거든. 그리고 거대한 바위벽 위에는 선도 망했다고 쓰여 있었다. 이것이 나를 위화하게 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병고가 일어난 것일까? 온갖 수련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1000년이 지나고 나는 또 몇십 년을 기다렸다. 두 사람이 왕성 위에 나타난 날, 이번에는 병사들이 모두 고홍을 향해 사격하게 했다. 동시에 고홍 소년이라고 외쳤다. 우리들은 도연자 선생님의 명을 받아 여기서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 고홍은 총알을 맞고 신과 범의 독임을 발견하고 크게 놀란다. 그는 옆에 있는 도연자에게 심하게 욕을 했다. 하지만 이쪽의 도연자는 더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왜 인간이 그의 깃발을 내걸고 코홍을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신과 범의 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는 서둘러 해명하며 저 범인들은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는 다시 아래에서 크게 소리쳤다. 하늘의 스승이 왜 변심했는가? 결단 공법을 빼앗아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내 민족을 이 신이 절망의 땅에서 데려갈 수 있나요? 스승님을 위해서 당신이 말한 그 신과 범의 독은 우리가 큰 분노를 샀다. 만약 스승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우리 부족은 반드시 죽음의 땅이 될 거야. 이제 흔들리는 고홍을 보게 되겠군. 확실히 도연자가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 그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공법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도연자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천은 신법을 사용하여 지면의 소리의 출처를 찾기 시작했다. 곧 그는 그것을 찾아 지면으로 폭주했다. 땅에 떨어진 후 소리가 검은 상자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이게 또 무슨 법기인지 생각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조심스럽다니. 그는 손을 내저으며 신법을 풀었다. 내 이 음향을 폭파시켰다. 동시에 고홍도 뒤따라 추격해왔다. 그가 외쳤다.
현자, 너와 나는 100년을 알고 지냈다. 생각지도 못하게 너가 이런 사람이었군. 말을 마친 그는 손을 들어 도법의 불룡을 풀었다. 순간적으로 화염기둥이 도현자를 향해 폭발했다. 도현자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긴 검을 소환했다. 그 화염기둥과 충돌했다. 그때 나는 다시 도현자를 크게 외쳤다. 이 사람은 변덕스러워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가 승리하게 한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여러분, 듣고 있나요? 구홍선사가 도현자를 상대하는데 도움을 줘. 구홍이 하루 종일 마음이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로 불의한 행동은 반드시 자멸하게 마련이다. 도현자는 네가 항상 고고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 배신하고 위리를 저버리니 참으로 반격을 당하게 되었다. 억울한 도현자는 화가 나서 구홍을 멍청이라고 욕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은 것이다. 하지만 구홍은 전혀 듣지 않았다. 즉시 법칙을 외치며 자신을 해방시켰다. 최근 새롭게 깨달은 기술, 감옥의 용.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온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주도된 감옥이 하늘에서 떨어져 도현자를 가두었다. 이 상황을 보고 도현자도 급히 법칙을 지적하며 감옥을 뚫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그는 긴 검을 들고 하늘로 솟구쳤다. 그리고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해 다시 그 거대한 검을 소환했다. 그 아래에 있는 코흥은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미 도현자와의 이 기술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어. 두 사람이 동시에 강공을 펼치기 직전 나는 부하들에게 도현자를 향해 일제히 사격하라고 명령했어. 총알이 터진 후 그의 주위에 선과 속세의 도끼가 가득 차게 된다. 이로 인해 그의 마력은 급감했고 코흥의 무지개 용가지에 맞았어. 그의 반응 시간을 주지 않고 저 가지들이 금방 금이 가서 도현자를 산산조각냈어. 하늘에 있던 거대한 검도 조각으로 흩어졌어. 코홍이 도착하자마자 나는 서둘러 찾아갔다. 그에게 우리 일족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는 돌아서서 방금 그 네 곳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냐고 물었다. 그 소리가 바로 내가 낸 것인가? 심지어 나는 평범한 인간인데도 감히 수련자들 간의 싸움에 끼어들다니. 나는 단지 한 줄기 희망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코홍은 마음이 약해져서 말했다. 세상에 누구든 그 한 줄 생명을 위해 이렇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한 그 현자가 나에게 약속했다고.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를 이곳에서 데려가 준다고. 코홍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현자여, 100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일관되게 말했지. 실제로는 행동에 전혀 기준이 없고 심지어 평범한 사람도 속이네. 형절선의 대지는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스스로 떠나고 싶어도 한참 힘이 들어야 해. 어떻게 평범한 사람을 데리고 떠날 수 있겠어?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세게 떨렸어. 잠시 후에 말했지. 여기서는 말할 곳이 아니라고. 그 후 그를 데리고 지하 비밀실로 데려가서 이 말이 사실인지 물었어. 코홍은 그가 나를 속일 필요가 없다고 했어. 평범한 사람 하나를 위해서. 아마도 전단기의 수련자라면 일반인들이 절대선 대진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실망하며 물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곳 세상을 떠날 희망이 없다는 건가? 신절지를 떠나고 싶다면 반드시 절대선 대진을 통과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의 몸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게다가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다. 여기서 토황제로 사는 게 괜찮지 않냐고. 그 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만약 누군가가 그와 같은 기초를 다질 수 있다면 떠날 수 있는 건가? 코홍은 듣고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이곳에는 기운이 전혀 없어서 수련할 수 없어요. 게다가 너희 인간들은 온몸에 기운이 묻어 있어. 어떻게 돌을 닦아 신선이 될 수 있겠니? 그는 나에게 포기하라고 권했어요. 인간이 수련하려면 먼저 외부에서 육체를 재구성하여 온몸의 도끼를 씻어낸다. 그렇지 않으면 신선의 길도 눈앞에 놓여있지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여기까지 듣고 나는 이미 절망에 빠져 온몸이 떨렸다. 그에게 다시 확인했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내가 밀실을 나서는 순간 2m 반 두께의 돌문이 빠르게 닫혔다. 바로 이어서 돌벽 사방에서 선하게 도끼가 뿜어져 나와 구홍을 둘러쌌다. 마지막으로 그의 비명소리만이 돌문에서 들려왔다. 신과 속세가 공존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가 하는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코홍이 말하길 이곳은 신단의 땅이라고 했다. 모든 것은 수천 년 전 고대 수련 세계의 큰 병고에서 시작된다. 처음에는 수련자들도 인간 세상의 전염병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수련자가 이 전염병에 걸리기 전까지 갑자기 강력해져서 수련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그리 걸리지 않아 수련자들이 떼어낼 수 없는 연기를 따라 순식간에 온 수련계에 퍼졌다. 이 전염병에 감염된 수련자들은 수련이 약간 후퇴하고 경계가 떨어졌다. 하루아침에 수련이 모두 사라져서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맞이했다. 수련자는 절망 속에 불을 인간에게 뿌렸다. 대규모 학살이 계속되었다. 잠시 후 멈췄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죽었을 때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구속이 풀리고 전기의 흐름을 따라 더 강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수련자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수련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즉시 여러 수련자가 나서기 시작했다. 이 역병에 저항할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 무리의 수련자들이 악명 높은 대이동 계획을 제안했다. 그들은 수련계의 범인들을 주변에 연기가 없는 작은 세계나 파괴된 동천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진법을 사용해 영원히 범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 원래 수련계에는 범인이 없었다. 하지만 수련자들이 낳은 아이들이 모두 수련 자질을 가진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범인이 태어났다. 이 후손들이 수련을 하려면 체내의 도끼를 제거해야 한다. 점차 이 도끼는 선과 속세를 구별하는 표식이 되었다. 모두가 그것을 선범장이라고 부른다. 구홍의 진술을 읽고 나니 내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선절의 땅이 몇 개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려는 수련자들은 더욱더 드물다.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다.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 비록 계속해서 환생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수명 범위 내에서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올해 나는 이미 일흔이다. 생리적 수명의 한계는 86이다. 이 16년 동안 다른 수련자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하지만 나는 절대 이렇게 만족하지 않을 거야. 일생일생 반복되는 이런 인간의 삶을. 그때 나는 갑자기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냈어. 나는 급히 감옥으로 가서 코오홍에게 물어봤어. 처음에 그 인간들은 어떻게 이 절세의 땅에 오게 된 거야? 코오홍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내가 나가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 벌써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신선이 되고 싶어 하나? 내 말은 지금 그의 수련 실력은 완전히 잃었고 만약 수련계로 돌아가서 계속 수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약속했지. 내가 신계로 가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때 그와 함께 돌아가겠다고. 코홍은 내 사기꾼 같은 놈이라며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욕했어. 나는 진심이든 거짓이든 결국 하나의 희망일 뿐이라고 말했어. 너는 평생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싶니? 어쩔 수 없이 코홍은 그 당시 그들이 비슷한 비행선이나 비행기구 같은 법기를 사용했다고 말해주었다. 고대에는 수많은 수련자들이 여러 종파가 우뚝 서고 번창했었다. 이런 운송용 법기가 매우 유행했다. 하지만 나중에 천지대변혁이 일어나면서 수련자들은 모두 불안해하며 홀로 행동하게 되었다. 비행선이나 비행기구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내가 그에게 물었어. 세상의 큰 변화에 대해. 그게 바로 그 전염병을 가리키는 거지. 코홍은 이 선과 속세의 도끼가 비록 기묘하지만 수련자의 근본을 흔들 수는 없다고 말했어. 그것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다. 세상의 대다수의 수련자들이 큰 재난 속에 떨어졌기 때문이야. 그의 이 말은 나에게 그를 떠올리게 했어. 도연자와의 전투에서 말했었지. 전단대도의 나 외에는 없다. 이 세상에 결단본문은 많지만 곤란에 빠진 기초단계 수련자가 더 많다. 그냥 묻겠다. 그 큰 재앙이 신법과 함께 수련할 수 없는 건가? 코홍이 말했지. 틀림없어. 전설에 따르면 고대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다고 한다. 그때는 수많은 수련자들이 있었다. 대파들이 문파를 열고 제자를 받아들였다. 수련자들은 스승의 인도를 받았다. 수련의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었다. 같은 수련법을 사용하는 형제들과 서로 교류하고 배울 수 있었다. 수련자들 간의 교류가 활발했다. 수련계는 얼마나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는가? 그러나 어느 날 수련자들은 발견했다. 자신의 수련 효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심지어 수련 중에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수련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또한 놀랍게도 발견했다. 동시에 같은 수련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수련의 효율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수많은 수련자들이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더 이상 내면의 사리를 숨길 수 없다. 과거의 스승과 제자, 형제자매들, 순식간에 모두 생사에 얽힌 원수로 변했네. 전 우주를 휩쓴 대재앙이 시작됐어. 같은 법문을 수련한다면 길을 막는 자는 멈추지 않는 죽음까지도 피할 수 없어. 심지어 깊은 산속으로 숨으려 해도 조용히 수련하는 것도 피할 수 없네. 왜냐하면 같은 법법을 수련하는 수련자들이기 때문이야. 서로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수련자들은 어떻게 수련해야 하나요? 지금의 수련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코홍은 현재 수련계에서 원하는 것이 수련을 하려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선맹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수련자들로 구성된 연합입니다. 기여도를 통해 상응하는 공법과 자원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임무를 완수하거나 다른 사람과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5명이 최고 강자들이 만든 오로회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은 매우 방대합니다. 수련할 자격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가는 신원을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은 5, 6회의 일정 기간 복무하는 것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물었다. 이렇게 보면 신계의 무공도 그렇게 희귀하지 않은 것 같군요. 코홍은 대부분이 일부 손상된 무공이라고 말했어요. 몇 대 세력들이 다시 편집하더라도 무공은 오로지 연기 대환선까지만 발전할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독일을 굳건히 닦아 세우고자 했다. 새로운 단계의 무공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기초를 쌓은 후의 중연, 금단의 수련법은 전설 속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아. 내가 말했잖아. 수련법을 자주 바꾸면 매번 돌파할 때마다 다시 다른 수련법으로 연습해야 한다고. 고홍은 말했어.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태상 원시 진경의 남은 편을 수련해야 한다고. 이건 수련법이라기보다 비밀법에 가까워. 그 역할은 수련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자신의 경계를 없애고 큰 손실 없이 상공을 해제한 후 다른 공법으로 전환하는 이후 원래의 경계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신비로운 공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코옹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빈경이 아무리 신비롭다 해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공은 구하기 어렵다. 다오슈안즈는 죽을 때까지도 알지 못했다. 내가 공법을 빼앗고 도망친 이유를. 그것이 결단 공법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원형 경지에 직접 도달할 수 있는 진공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내 마음이 갑자기 떨렸다. 바로 이어서 코우홍이 어떤 전해진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수천 년 동안 차례차례 절선이 나타났다. 그 땅의 범인이 몰래 선계로 돌아왔다. 내가 말하기를 그런 전해진 이야기가 있다면 나는 그 희망의 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코옹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 곧 땅에 묻힐 노인이 왜 이리 허튼 짓을 하는지. 나는 그에게 나를 도와서 수선계로 가는 방법만 찾아준다면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와 도연자의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어. 코옹은 이 말을 듣고 흥분하며 진짜냐고 물었어. 그 순간 그는 나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어. 그 이후의 날들 동안 저는 코옹의 도움으로 천정사서와 고서적을 수집했습니다. 고대 기록의 단편적인 내용에서 대이동 시대와 관련된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군대를 동원해 고분을 대대적으로 발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비록 민심이 흉흉하고 관리들이 매일 상소를 올려 반대했지만 모두 제가 강제로 억누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나도 결국 내 운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이 몸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천은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야. 먼저 저장 반지 안의 물건들을 확인해야겠다. 먼저 고콩의 원령경계 수련법이야. 아쉽게도 나는 평민이라 신령도 없고 수련법을 보는 것만으로는 보물산이 있는데도 누릴 수 없네. 반지 안에는 도연자의 긴 검도 들어있어. 구홍의 말에 따르면 수련자가 쓰러진 후 기초를 다지는 신물이 수련자의 몸과 함께 죽음의 길로 사라져 창조의 신비를 잃게 된다고 한다. 그때 시스템에서 갑자기 하나의 팝업이 나타나 내 눈을 사로잡았다. 패널에 옵션 하나가 나타났고 내게 이 긴 검에 충전할 것인지 물었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즉시 얘를 선택했다. 순환 피드백 정보를 바탕으로 정박 충전 진행률이 100%에 도달하면 두 번째 정박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의의 정박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나는 아이템을 회수하고 법보 순환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4가지 선택지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선택했습니다. 이번 모의 실험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보류합니다. 다음 순간 내 아이템 칸에 있던 것들이 진귀한 보물들 모두 정렬되어 나타났어요. 결국 나는 그 원령법법서를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을 마치자 내 개인정보 칸에 추가로 아이템 속성 바인딩이 생겼어요. 이것은 이 법법이 영원히 윤회 속에 보존되어 있다. 지난 생에서는 도교 세계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나는 대대적으로 고분을 발굴했다. 그 사실은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었다. 내가 조정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큰 반대 세력도 일어났다. 이번 생에서는 처음부터 배치를 했다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다. 천은 이번에 내가 몰래 힘을 보태면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미세한 변화를 겪었다. 오랜 역사를 탐구하는 학파가 등장했다. 이 학파는 여러 권의 고서와 함께 경에 들어가 황제에게 인사했다. 고서의 정교함은 세상에 드물어 천하를 놀라게 했다. 6번째 해에 천자가 중병에 걸렸다.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모든 의사들이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때 고전학파가 약 하나를 가지고 경에 들어가 황제에게 바쳤다. 그날 황제가 약을 복용한 지 며칠 만에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11년 동안 강호를 떠나 있던 장외부는 악성 도굴 사건을 적발했다. 수백 명이 참여한 도굴팀을 체포했다. 장외부의 지사 이파는 감히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상소를 올렸다. 800리 급히 선왕에게 보내어 결정을 요청했다. 한 달이 넘게 지나서야 황제의 명령이 늦게 도착했다. 극형은 내리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라는 판결만 내렸다.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황제는 병세가 심해 다시 불로초를 구하려 했다. 군대가 10만 명 이상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고대의 기초를 발굴하며 신선의 약의 흔적을 찾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신선의 약을 찾기 어려워 황제는 유언을 남겼다. 그로 인해 고대 유적을 찾는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황제는 임종전에 간양야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로써 나는 다시금 비밀리에 천하를 장악하게 되었다. 23년이 지나면서 여러 고분이 발굴되었다. 잃어버린 역사가 점차 보완되고 있다.
가장 먼저 발견된 왕조의 이름은 동이다. 그 후 나는 세상에 보상을 걸었다. 고대 기초를 찾는 자에게 모두 봉헌을 하겠다. 25년 동안 기초를 찾기 위한 첫 번째 황제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나는 즉시 사람을 시켜 고대 무덤으로 가는 통로를 파괴했다. 주 기도는 수백 미터에 걸쳐 이어졌다. 양쪽 벽에는 생생한 나무들이 그려져 있었다. 벽화는 수천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선명하게 보인다. 주기실에 들어서서 발견했는데 이곳의 공간은 높이 40에서 50m, 길이와 너비는 수십 미터에 달한다. 천장은 별자리 배치처럼 보이고 수천 개의 야광 구슬이 박혀있다. 또 많은 산봉우리들이 우뚝 서서 구름 속에 잠겨있다. 이 구름은 어떻게 생성됐는지 모르겠지만 무덤 안에 고정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떠돌지 않는다. 수천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각 산봉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도착하면 아주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보인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 볏집이 금실로 만들어졌다. 나는 즉시 손을 내밀었다. 먼저 문을 열어보았다. 대문이 열리자 위험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 후 나는 따라 들어갔다. 안에 놓여있는 물건들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방 중앙에는 제단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태연종 외문제자 이행제의 묘라고 적혀 있었다. 보아하니 이 사람은 비록 태연종이라는 종파에 들어갔지만 죽을 때까지도 여전히 한 사람이었다. 외문제자가 선로에 오르지 못했다. 결국 수련자들에 의해 이곳으로 추방되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종문을 잊지 못했다. 그래서 간영패의 황제로 자처하지 않고 태행종 외문제자라고 적었다. 이 행은 아마 태행종 수련자들의 부탁을 받은 것일 것이다. 이 세계의 대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그 후 나는 주기실에서 다시 수색했다. 비행선 같은 법기를 찾은 후 먼저 궁으로 돌아가라. 며칠 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부장품 목록에서 비행선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무덤은 이미 도난당한 상태였다. 그리고 파손 흔적에 따르면 도난은 수년 전이 일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화가 나서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었다. 나는 매번 나를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조금의 희망이 생겼다가 곧바로 무너졌다. 분노를 토해낸 후 나는 세상에 명령을 내렸다. 관련된 간선주를 찾기만 하면 된다. 관련된 단서를 찾아서 봉인할 수 있어 35년을 정조준하여 천년의 전설을 되찾겠다. 소문에 따르면 선인의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첩자가 말하길 며칠 전 한 무리가 눈에 띄지 않는 고대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다. 갑자기 안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힘에 상처를 입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급히 합을 내려서 선과 속세의 도끼를 가지고 무덤을 열러 갔다. 그 후 내 인도에 따라 피를 뿌렸다. 원래는 견고한 방패가 피에 닿는 순간 즉시 재로 변해버렸다. 우리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가 왔다. 비슷한 건조 비행선 같은 물건을 찾았다고 보고했다. 소식을 듣고 나는 급히 달려갔다. 눈앞의 것을 보고 나는 놀랐다. 물어봤다. 이게 정말 비행선이냐고. 근데 이게 내 신발보다도 작아. 하지만 창주가 임종전에 새긴 무덤 벽에 적힌 한 구절 덕분에 나는 결국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원래 창주는 천홍이라는 이름의 기초 단계 수련사였고 3000년 전 원수에게 쫓기던 중이었다. 막다른 길에 다다라 이 신비로운 곳에 숨었다. 선절지에는 연기가 전혀 없고 이 사람 몸에도 영석이 몇 개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석이 다 소모되었다. 영석으로 연기를 보충하지 못하니 그의 수련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다. 그는 수십 년 전 인간이 이곳에 추방되었을 때 아마도 한두 척의 비행선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며 10년의 시간을 소모한 끝에 드디어 이 행의 기초를 찾았다. 비록 이 기지 안에 비행선이 있지만 하지만 이 비행선 안의 동력 핵심 법지는 이미 손상되었다. 그는 또한 기구 제작에 능숙하지 않다. 결국 도농은 이곳을 떠날 생각을 포기했다. 이곳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 그 후 나는 다시 고개를 숙여 그 비석을 바라보았다. 시스템이 알림을 주었다. 이것은 천지의 신물, 중단된 비석이다. 내가 손을 올리자마자 법보 윤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나는 그것이 선과 악의 도끼 때문이라고 추측해 평범한 돌로 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남긴 다른 물건들을 다시 들었다. 그 중 하나는 소환징결이라는 기공법이다. 현재 수련 인원은 1명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운수록이라는 기초 단계 기공법이다. 현재 수련 인원도 1명으로 표시되어 있다. 벌써 누군가 수련을 하고 있다니 나는 즉시 이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다. 이미 3000년이 지났다. 기초를 쌓는 것은 고사하고 금단 수련자조차도 한 줌의 먼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갑자기 이때 나는 이 공법에 원시 저장이 있을까 추측했다. 대재앙 이후 많은 공법이 만선에 의해 맹호노예 등 몇 대 세력이 편찬. 그러면 반드시 원본 보관이 존재할 것이다. 대세력 관리층이 아무도 수련하지 않는 공법을 보고 다시 꺼내어 사람들에게 교환하게 한다. 심지어 말하자면 3000년 동안 이 두 가지 공법은 몇 대 주인을 바꿨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물품이 바로 내가 간절히 원하던 비행선이야. 비록 이 비행선이 손상되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 도농은 고칠 줄 몰라.
나 이 판도 고칠 줄 몰라. 하지만 누군가는 고칠 수 있어. 천은 나도 15년을 기다렸어. 코옹과 도연자가 나라와 왕성상공에 나타난 그날. 이번에는 그들이 싸우기 전에 내가 말을 끊었어. 그들이 도대체 단전법 하나로 목숨 건 결투를 벌일 줄이야.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나를 오만하다고 말했다. 나는 조금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손짓을 하여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경쟁을 멈추고 나와 함께 앉았다. 그때 나는 내가 조상님이 임종할 때 남긴 예언에 대해 말했다. 후세에 2명의 선인이 깊은 샘에서 올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 부족이 이곳을 떠날 기회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부족 사람들은 반신반의해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코우홍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부르시나요? 저는 그들에게 제 이름은 이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오시안즈가 또 물었습니다. 제가 말한 떠남, 이곳의 기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는 표정이 굳어져 그들에게 믿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구홍은 형제 둘이 수백 년 동안 신계에서 활약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떤 예언술이 수년 후의 일을 예언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다가가서 태행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구홍은 무언가를 떠올린 듯 흥분하며 혹시 그게 고대 시절에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린 예언술로 유명한 종문인가요? 그의 반응을 보고 그 종문이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태행종의 문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 조상이 태행종에 가입했지만 수련을 좋아하지 않고 점술에만 빠져 있었다고 했다. 나중에 천지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인간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 조상이 기초 수련 단계의 실력이었기에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상은 가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인간 이주를 맡기로 했다. 그 후로 가족과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도연자는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내 형제 둘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말한다. 너희는 내가 이곳을 떠나는 계기였고, 둘째로 너희들이 한결단법을 놓고 다투는 것이 목숨을 건 싸움이 되어 가치 없다고 느꼈다. 도연자는 말한다. 나는 아마 몰랐을 것이다. 외부 세계에서는 결단법이 매우 귀하다. 한 권의 공법을 두고 반목하고 살해하는 것은 정상이다. 그때 나는 내 조상이 임종할 때 금단경 공법을 전해주겠다고 말했다. 코홍이 듣자마자 흥분하며 도연자에게 이건 정말 좋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형제 둘은 더 이상 공법을 두고 다툴 필요가 없다. 도연자도 즉시 나에게 그들이 무엇을 도와주길 원하는지 물었다. 내가 말하는 조상의 염원은 바로 우리 종족이 태행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임종 전에 이 무공소 외에도 한 법기를 전했는데 이름은 태행주. 비록 손상되었지만 조상은 태행의 기술로 계산할 수 있었어. 몇 년 후에 2명의 수련자가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담건법을 사용하는 한 사제와 연장을 좋아하는 한 사제. 후세 사람들이 태행선에서 벗어나 이곳의 절벽을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더욱 확신하며 믿었다. 또한 이 추측술이 정말로 신묘하다고 감탄했다. 이쯤에서 나는 그들을 데리고 먼저 무궁을 보러 가려고 했다. 말만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으니 도연자는 곽홍이 함께 가고 싶어하는 것도 보고 차갑게 물었다. 이미 얻었느냐고. 하나의 결단 공법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나. 이 말에 코우홍의 마음이 덜컥했다. 그리고 급히 고개를 돌려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보니 내 입가에도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다오시안즈를 데리고 비밀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 안에 모두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선악의 독이야. 나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지키기 위해 가족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말하면서 나는 안에서 한 권의 공법서를 꺼냈어. 그리고 이건 바로 지난 생에서 고홍에게서 얻은 그 책이야. 보니 이게 원형 공법 도선이네. 그는 온몸이 멈추지 않고 떨기 시작했어. 그의 표정을 보니 나는 그가 분명 모르는 사이에 고홍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사실 원형 공법이라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며 방금 고홍 선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까 두려워서 단지 결단 공법이라고 숨기려 할까 걱정했습니다. 도연자가 이 말을 듣고 즉시 주먹을 쥐고 나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고홍이 나를 위해 태행주를 고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도 크게 웃으며 만약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반드시 공법을 두 손으로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자 도연자가 말했다. 코홍이 내가 정말 결단법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코홍은 듣자마자 바로 그 법을 훔쳐가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평범한 인간이 아무리 많아도 너와 내가 두 형제 앞에 설 수 없지. 도연자는 내가 태행종의 후예임을 말했어요. 아까 그 무서운 추측수를 우리 모두 봤어요. 혹시 또 다른 수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코홍에게 도와달라고 설득했어요. 그 태행선 하나만 수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사실 도연자는 내가 급해지면 두려워하고 있어.
차접이 그것이 본 원형 공법이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길 거야. 작은 나무배처럼 보이지만 구홍 두 사람이 1년이나 걸렸어. 수리가 끝나고 나에게 넘겨준 후 홍이 말하길 이건 태연주 핵심 동력 법진이야. 그리고 변환 축소 법진도 있어. 정진 법진이 이미 복구되었어요. 하지만 간이 목재가 없어서 방어법, 진과 공격 법진은 간단히 수리했어요. 그 절선대진을 뚫을 수는 있지만 다른 수련생들의 공격을 막기엔 힘들겠어요. 손에 든 태연주를 보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괜찮다고. 다시 신계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조상들의 증표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태행종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았다. 구홍이 나에게 태행주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연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신식을 조종해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 형태는 길이가 10m, 폭이 2에서 3m에 불과하다. 조금 더 크면 100m 길이가 된다. 최대 크기로 하면 길이가 1000m에 달한다. 그가 말하기를 그들 손에 있는 영석 저장량도 많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연료로 쓰기에는 간신히 충분하다고 했다. 배가 제2 형태로 여기서 떠났다. 그냥 이 태행주를 조종하려면 최소한 기화기 단계의 신식이 필요하다. 그가 자랑스럽게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그가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태행주를 향해 법결을 쳤다. 그리고 손을 들어 휘두르자 이 배가 순식간에 100m 길이로 확대되었다. 보고 놀란 코홍이 말했다. 친구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군. 비록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쉽게 태행주를 조종할 수 있다니. 나는 이건 사소한 일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말을 마친 후 도연자에게 나와 함께 공법을 가지러 가자고 신호를 보냈다. 며칠 후 그들은 나에게 작별 인사를 준비했다. 그들의 몸에 남아있는 영석도 많지 않았다. 더 머물면 수련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코홍은 내가 나갈 기회가 있다면 그는 종운산맥의 링텐성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이것은 내 요청에 따라 그린 것이라고 했다. 절선 대진 출구 근처의 지도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두 줄기의 빛으로 변해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가는 길에 코호응이 말했다. 내가 비록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지만 대안이 가까워져 돌아가더라도 수련계도 몇 년 못 살 거야. 뒤에 있는 도현자가 말하길 장생은 모두 허망하다고. 너와 내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장생의 기회를 위해 서로 반목하며 싸운 거잖아.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자 코우홍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현자가 얻은 그 책은 어떤 공법이야? 도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길 그건 불가능해. 너 손에 쥔 것과 같은 공법이겠지. 그에게 안심시키고 돌아가서 폐관 후 전단경에 도달하면 약속했던 3가지 일을 반드시 해줄게. 대화하는 동안 두 사람은 이미 절선대진 위에 도착했다. 도현자가 말하길 이 방어진 안개는 아직 거치지 않았다고. 형님께서 감히 한번 시도해보시겠습니까? 구홍이 크게 웃으며 말하길 무슨 감히 못하겠는가. 그 후 손가락으로 법수를 외우며 아래를 향해 빠르게 돌진했다. 두 사람이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아 나도 태행주를 몰고 이곳에 도착했다. 올해 나는 71세가 되었다. 다음 안개가 거치기까지는 14년이 남았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 세상에 나는 더 이상 그리울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절세 대진을 탐험해보려 한다. 생각하니 나는 태행주의 속도를 높여 아래로 돌진했다. 허연 안개가 아래의 무덤 속을 뒤덮고 있다. 주변은 온통 희뿌연 하얀 세계다. 이로 인해 매우 불확실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잠시 후 나는 충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고콩이 말한 강풍층일 것 같다. 그가 말하길 이 바람칼은 평범한 인간의 몸을 쉽게 찢을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기초수련 단계의 수련자도 영역보호막을 열어야 한다. 그 후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반시간 만에 강풍층을 통과했어요. 진동도 결국 서서히 가라앉았고 앞에는 무한한 빛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성공적으로 신절대진을 탈출했어요. 수련 세계에 도착한 후 우연히 희귀한 법법서를 손에 넣었어요. 단 100년 만에 금단을 완성했어요. 그 후로는 계속 순탄하게 수련했어요. 1000년 후에 도를 얻고 승천했어요. 신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장 낮은 신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수련했어요. 결국 신계를 우러러보는 신제자가 되었어요. 그 후 신계의 공간벽을 깨뜨리고 신계로 승천했어요. 신계에서는 광부로 시작했어요. 수천 년을 거쳐 신왕이 되었어요. 경계는 신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 후 나는 많은 고생 끝에 태고 신계로 승천했다. 태고 신계의 하층 경비원이 되었다. 그때 나는 갑자기 깨어났다. 방금 전이 일은 단지 꿈이었다. 그리고 내 배는 지금 정반대로 뒤집혀 있었다. 코홍의 지도를 따라 나는 지금 환광층을 떠났다.
선절대진 제3층 정점에 도달했다. 태행주가 자동으로 떠나가는 것 같아 환광층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 방금 환광층에서 의식을 잃었는데 태행주는 자동으로 정상층까지 갈 수 있었어. 아마도 태행주가 스스로 방향을 조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단지 동력을 제공하고 가속하면 돼. 어딘가에서 오는 직감이 태행주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있어. 나는 타이양주 안내에 따라 속도를 내어 나아갔다. 안내를 따라 네 번째 불꽃층을 무사히 통과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신빙층이다. 그 다음은 여섯 번째 번개 폭풍층이다. 번개 폭풍층을 지나면 곧 어둠의 층이다. 코옹이 말하길 이 층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했다. 그저 끝없는 어둠일 뿐이다. 이 순간 내 기분은 더 이상 흥분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6차례 환생했고 100년이 흘러 여기서 떠나야 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한 장의 핏빛 잎이 내 태행선으로 돌진해왔다. 급히 나는 즉시 보물을 사용했고 환생이 끝나면서 이번 생도 끝났다. 비록 방금 그게 무엇인지 명확히 보지 못했지만 코옹과 도현자는 그렇지 않았다. 어둠의 층에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비록 마지막에 실패했지만 이번 생의 수확은 정말 예상 이상이었다. 태양주를 보존하기로 선택한 후 내 7번째 환생이 시작되었다. 4년 동안 정착한 후 나는 신뢰하는 부하들과 함께 몰래 도농의 기실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선번장의 도끼를 담아왔다. 스프레이가 천천히 잔석의 힘을 침식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충전할 수 있다. 또 15년을 기다려 안개가 걷히자 다시 타이양선을 몰아 절선대진에 들어갔다. 곧 나는 앞선 몇 층을 지나 마지막 어둠의 층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참 찾아도 저 이전에 본 그 괴물은 보지 못했어. 출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타이양주를 몰아 급가속했어. 그런데 금방 뛰쳐나갔는데도 곧 다시 그 커다란 입을 보게 됐어. 이것이 내 추측을 확신하게 만들었어. 그것은 이 괴물이 오직 인간에게만 공격을 가한다는 거야. 아마 그 임무는 모든 인간을 삼키는 이곳에 가까운 것들. 어쩔 수 없이 나는 급히 방향을 틀어 위로 향했다. 그 괴물은 여전히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뇌폭풍층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멈춘 것을 발견했다. 머리를 내밀어 그 괴물의 전모를 확인했을 때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그 거대한 놈은 사실 큰 고래였다. 내가 탄 이 수십 미터 되는 배. 그것의 한 개 이빨보다도 작아. 이렇게 거대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매번 정확하게 나를 찾아낸다. 다음 15년 동안 나는 수없이 강한 어둠의 층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들 동안 내가 어둠의 층에 들어가서 발견될 때까지 거대한 고래가 소요하는 시간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도 거대한 고래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 유의를 한 후 늑대와 여우의 귀환. 그렇게 35년 동안 정착하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배관계가 거친 날에만 거대한 고래가 마치 무언가에 방해받은 듯 한참 후에야 나를 발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남은 시간을 이용해 어쩌면 나는 심연의 바닥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 하지만 내가 출구의 빛을 보았을 때 거대한 고래가 다시 공격해왔다. 내가 너무 깊이 탐입했기에 지금은 도망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나는 환생을 시작하고 이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계속 충전하기로 선택했다. 8번째 생에서 4년 동안 고정하고 다시 한번 도농의 무덤을 열었다. 5년 동안 고정하고 안개가 걷혔다. 화호 충전 진행률이 거의 90%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100%가 아니면 나에게는 큰 차이가 없다.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20년 동안 고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35년 동안 고정하려고 했던 그 시도도 역시 실패였다. 하지만 이번 몇 번의 시도가 전혀 쓸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소한 나는 태행선 조작에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다. 50년 동안 고정하려고 했지만 다시 어둠의 층을 강제로 뚫고 들어갈 선택은 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반응과 정신이 크게 저하되었어. 가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나는 2명이 오랜 친구를 만나기로 선택했어. 그들 입에서 무언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 보려고. 이번에도 나는 금단 공법을 이용했어. 그 두 사람을 태사부에 속녀서 내가 그린 거대한 고래 그림을 보여주었어. 코옹은 위아해하며 그가 시간여행을 했다고 말했다. 어둠의 층에서 이런 생물을 본 적이 없었다. 옆에 있는 다오시안자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했다. 그는 고서에서 관련된 기록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고대에는 일어수종이라는 종파가 있었다고 한다. 어수종은 깊은 경공이 없었다. 오직 어수결 하나로만 천지간의 이변을 제어하여 전투를 할 수 있었다. 그 유수종이 가장 유명하게 통제하는 몇 가지 이변 중에 바로 이 거대한 고래가 있다. 이 말을 듣고 코옹도 생각이 났다. 이런 거대한 고래는 열계경이라 불리는 듯하다. 나는 즉시 흥분해서 그들에게 물었다. 이 열계경들을 피할 수 있는 방도는 없겠는가? 그 두 사람은 이 이변이 이미 수천 년 동안 수선계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얼굴도 본 적이 없으니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지.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결국에는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건가? 그 후에 도관자에게 공법을 전달한 후 나는 바로 윤회를 시작하여 이 세상을 마쳤다. 9번째 세상에서 나는 다시 돈홍지를 열었다. 기본적으로 흡수하여 자녀 비석으로 충전하려 했다. 하지만 윤회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20년, 35년, 50년을 고정하다. 나는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어둠의 층을 뚫지 못했다. 65년을 고정하다. 나는 이미 85세로 기력이 다해가고 있다. 이번에는 강요하지 않겠다. 차라리 태연주에 대한 조작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그냥 처음부터 천천히 저 아래로 흔들리게 하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나타나야 했다. 열계경은 그러나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곧 나는 출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착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는 서둘러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태행선을 전속력으로 조종했다. 가장 아래 출구를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속도를 올리자마자 열계경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균열 고래는 보이지 않거나 색을 말하는 것은 속도와 운동하는 물체에 관한 것이다. 단지 같은 속도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신비로운 대형 배열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이 생각에 나는 크게 웃었다. 그 균열 고래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나는 이미 출구에 도달했다. 내 웃음소리와 거대한 고래의 포효 속에서 태행주가 두세 개의 틈을 뚫고 수선계로 직진했다. 곧 주변이 희미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순간적으로 여러 세계를 넘나든 것 같았어요. 큰 압박을 받은 후에 저는 코와 눈에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돌아본 그때의 신절대진, 이제 시점이 무한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봤어요. 그 균열 고래의 몸 전체를 내가 또렷이 볼 수 있었다. 게다가 한 마리가 아닌 것을 발견했다. 내 시각이 점점 멀어지면서 알게 되었다. 이런 균열 고래는 정말 수만 마리나 되는구나. 그들은 각각의 부유하는 나무 사이를 유영하고 있었다. 허무한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내가 왔던 그 신성한 곳에는 여기 수련 세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이번에 드디어 이 지역을 벗어났어. 그리고 내가 꿈꾸던 수련 세계를 봤어. 죽기 전에 이 장면을 볼 수 있다니 이번 생은 헛되지 않았어. 사망 직전 나는 덧보인 회귀를 썼어. 9번이 환생. 거의 500년. 긴 세월 동안 나는 마침내 수련의 문턱에 다가갔어. 이전 계획대로라면 나는 충전 속도를 높이려고 했었어.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보고 나니 조금 망설여졌다. 이번에는 정말로 멈춤의 잔해가 있었다. 생각을 한 후 나는 그것을 보관하기로 선택했다. 이것을 통해 내 마음속의 어떤 추측을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10세대 육아는 가속 충전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충전이 완료되기까지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3년을 고정한 후 나는 전원기회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선번장으로 기초를 깨뜨리는 방도를 택하지 않았다. 바로 정지 장비를 꺼냈어. 그걸 꺼낸 순간부터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천원기 내부의 정지 장비는 생성된 법진이 훨씬 강력해졌어. 이건 분명 내가 예상한 대로야. 이 세상의 신비한 것들은 유일무이하다는 것. 세상에 똑같은 신비한 것이 두 개 존재하지 않아. 나는 윤회의 힘을 빌려서 완전히 똑같은 또 다른 것을 만들어냈다. 그로 인해 두 개의 기이한 것들이 자발적으로 융합되어 결국 한 곳으로 돌아갔다. 그 후 나는 명령을 내려 하수인들에게 선범장 분무를 사용하여 무덤을 파헤치게 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천천히 그 힘을 약화시켰다. 기내에 들어가니 자녀 비석의 겉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냥 보기에는 조금 덜 파손된 것 같아. 하지만 윤회는 여전히 흡수할 수 없어. 보아하니 이 비석은 더 완전하게 수리해야 할 것 같아. 그 후 나는 이 강화된 중단 비석을 태행주에 넣었어. 앞으로 수선계에 갈 때의 짐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20년을 정박할 때 윤회가 곧 충전 완료될 거야. 나는 대규모로 탐관오리와 지주 귀족들을 처치했어. 그리고 그들의 몇 대에 걸쳐 쌓아온 금은보화를 챙겼다. 이는 수선계로 가서도 인간들과 거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은 재물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재물 외에도 음식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곡식은 국가의 근본이다. 하물며 내가 한 번에 필요한 양이 너무 많다. 백관들이 줄줄이 상소를 올리며 반대했다. 저도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문무 관원들 앞에서 태행, 배를 최대한 높이 띄워 황궁 위에 두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문무 백관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신선의 수법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정성껏 저에게 식량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백관들의 자발적인 도움과 함께 또 한 무리의 간악한 상인들을 처치했습니다. 태행주가 가득 차 있었다. 만세가 준비되어 있고 나는 세상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 나는 태행주를 타고 다시 한번 허연 바다 위에 도착했다. 몇 시간 동안 힘겹게 빠져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나와보니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았다. 이것은 나를 조금 아쉽게 했다. 내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나는 고콩이 그린 지도를 펼쳤다. 그 위에서도 바다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었다.
그저 태행준 A 영석이 다 떨어지기 전에 사람이 있는 곳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그 후 나는 한 방향을 정했다. 태행주를 타고 날면서 도시의 흔적을 찾아 여기저기 수색했다. 바다는 정말로 광활하고 끝이 없다. 나는 무려 일주일 동안 나라도 사람의 흔적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또 열흘이 지나고 태연호의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분명히 동력이 거의 다 소진된 것 같았다. 바닥이 드러날 때쯤 멀리 바다 위에 희미하게 배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망원경을 들고 보니 알고 보니 곧 침몰할 배였다. 그들의 배는 뭔가 공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중 한 사람이 모두에게 놀라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미 선생님에게 신호를 보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덜컥했다. 그리고 급히 태행주를 수납했다. 수중에서 그들 사이로 헤엄쳤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장했다.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잠시 후 하늘에 한 인물이 나타났다. 하지만 어떤 신수를 사용한 것 같았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그가 나타나는 순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자 100m가 넘는 큰 배가 나타났다. 내 충격에 찬 눈빛이 천천히 바로잡히고 곧 배 전체가 물 위로 떠오른다. 그리고 배에 있던 큰 구멍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복구된다. 마지막으로 그의 큰 손이 휘둘러지자 물에 빠졌던 사람들은 모두 배 위로 던져진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그 선인은 공중에 떠서 방금 누가 신호를 보냈는지 묻는다. 한 사람이 듣자마자 바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길 나는 소인 수장욱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모두 규칙을 다 이해했겠죠. 이곳에 도착하면 모든 건 저와 상관없어요. 나는 너희를 본 적이 없고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해했나요? 수장욱이 급히 말하길 소인도 이해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은 후 그 선생님은 다시 크게 손을 흔들었다. 그 대선은 어떤 방향으로 빠르게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 선사가 다음 순간 시간 동안 배의 앞머리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배에 탄 사람들도 기묘한 침묵에 빠졌다. 하루가 거의 지나고 밤이 되었을 때 조금의 빛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꽤 번화해 보이는 섬이었다. 섬의 부두에는 100척의 큰 배가 정박해 있어 매우 장관이다. 하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부두로 향하지 않았다. 오히려 섬을 반 바퀴 돌아 뒷면으로 갔다. 사람이 드문 자연 동굴에 도착했다. 배가 정박한 후 몇 명이 걸어왔다. 건장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 맞이했다. 그 몇 명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치 그 선사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저 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만 했다. 모두를 큰 홀로 데려갔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겠다고 알렸다. 홀 안에는 음식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했다. 내일은 전문 인원이 신분을 보완하러 올 것이다. 설명을 마친 검은 옷의 사람이 돌아섰다. 검은 옷의 사람이 떠나자 한 남자가 말했다. 정말 불운하게도 해괴물의 공격을 받았다. 올 때는 거의 100명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절반도 살지 못했다. 다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왜 꼭 그를 여기로 보내서 수련하게 해야 하는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남자는 그곳에서 자신도 남왕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영화롭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수장욱이 나와서 말했다. 이제 와서 이 말들을 할 필요가 있나? 누구 집이든 큰 희생을 치른 뒤에야 여러분을 보내줄 수 있었던 거야. 불평하기보단 차분히 수련하는 게 낫다. 진정으로 신선이 된다면 장생의 길이 열릴 테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도 데리고 올 기회가 있을 거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어. 이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절선의 땅에서 왔다는 것을. 그저 그들이 있는 곳은 성계처럼 보였다. 수련계에서 비밀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상황을 보니 이미 성숙한 밀입국 경로가 발전한 것 같아. 내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톡 쳤어. 그가 나를 보더니 좀 낯이 익다고. 대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물어봤어. 아니면 어느 대륙의 부호 왕자일지도 몰라.